오늘 이 시간에는 약국 독점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독점이라고 하는 게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점을 주장하는 분은 막는 게 중요하지만 또 요즘 약국 자리가 없다 보니 또 새로운 약국 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진짜 독점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양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실제로 임대인한테 그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될 뿐이지 다른 점포주들한테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 계약에서 약국 독점을 한 경우들 한번 봐볼까요? 자, 분양 계약 체결 당시에 분양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약국 독점권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업종을 지정하지 않은 다른 2층 점포에 임차인이 최근에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국 개설을 금지를 청구하거나 하다못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약국 독점이라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를 했는데 왜 다른 점포에 약국이 들어오느냐? 당연히 이 약사님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독점적 지위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면 요 판례가 모든 약국 독점과 관련된 사건에서 항상 인용되고 있는 판례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분양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 자, 그러니까 분양회사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분양한 후. 이 경우에는, 자, 뒤에 보면은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야, 우리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업종을 서로 제한하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으면, 나는 약국은 너만 할 수 있어 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를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볼 부분이 이때 뒤에서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이 수분양자 있잖아요. 수분양자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다른 점포, 아까 2층 점포 같은 경우에도 그 분양받은 분이 직접 뭐 약국을 운영하거나 뭐 다른 무슨 점포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임대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양수한 자, 점포를 임차한 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종 제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도 이 업종 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점포를 매수한 사람 있잖아요. 양수한 자도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 다 같이 그 무리들 있잖아요.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 또 거기서 임차한 사람들 상호 간에는 서로 야, 정해진 업종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업종 제한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독점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독점권자는 뭘 할 수 있냐? 일단은 의무를 위반한 그 구분 소유자 있잖아요. 상대방 점포, 2층 점포의 그 소유주하고 그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업금지 가처분하고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업금지 가처분에도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얘가 영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1층 약국의 매출이 줄어들었죠. 매출이 줄어든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너 왜 독점 보장 해결적으로 해놓고 독점 보장 안 했어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케이스 뭐냐면은 서로 각 점포마다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1층 101호 점포에는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202호 점포는 의료기관, 뭐 안과 이런 식으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양 점포가 다 채권자, 채무자, 신청한 측, 신청당한 측이 둘 다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야 너는 약국, 너는 의료기관, 병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로 이익이 되자라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국은 약국으로 영업을 할 의무가 있고 약국에서는 병원하면 안 되는 거고 병원은 병원으로만 할 의무가 있고 약국을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쉽게 그 업종 제한, 약정의 기한, 영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거에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약국의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상대방 점포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뭐 투자, 뭐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업종을 지정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약국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2층 점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으로만 영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게 그 불이익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손쉽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층 점포주도 약국 독점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아주 이제 명백한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이 2층 점포 분양계약서에다가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음, 101호 점포만 약국 독점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 치면은 얘도 약국을 못한다는 걸 알고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약국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지는 분양 홍보물 있잖아요. 팜플렛 같은데 본 상가는 약국, 편의점은 독점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물에 적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훨씬 더 이제 독점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사정들이 생기게 돼요. 내지는 이제 분양계약서를 딱 봤더니 분양계약서 그 표제 부분에 각 점포마다 업종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 거예요. 기재하는 란이 있고 그 계약서 본문에 딱 들어서 봤더니 수분양자는 지정 업종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분양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상가 자치 규정에 따른다 뭐 이런 취지의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분양계약서를 해석해 보면은 업종 제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특별한 사정 동의하였다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채권자, 독점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채권자라 부릅니다. 채권자 분양계약서에는 119호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글씨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 4조 1항을 봤더니 수분양자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번영의 규약을 봤더니 이미 설정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변경하여 동일 업종으로 영업하는 행위 또는 동일 업종 신규 입점을 할 수 없다. 한 업종당 한 점포만이 원칙이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그 채권자는 약국 영업 금지를 청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법원 내지는 그 채무자 측에서는 이런 아래 사정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 있는가 봐볼까요? 봤더니 이게 각 점포들 봤더니 이게 1층의 점포가 여기 대로변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 또 그 분양 면적이 어떠한지 분양된 시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분양 대금이 결정되었을 뿐이지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됐다고 독점을 지정했다는 대가로 특별히 높은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약국 독점이죠.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은 요게 다른 점포 분양 계약서에서는 저 문구가 써져 있지 않고 않는 점에 비춰봐서 또 게다가 수기로 써져 있었던 거예요. 수기로 써져 있었다 보니까 이것은 분양회사가 그냥 네가 원하니까 써주기는 하지라고 쓴 거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 위에 이제 생활 편의시설 부분 있잖아요.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포괄적이잖아요. 보통 뭐 아파트에 있는 상가로 치면은 웬만한 업종들 뭐 병원이니 약국이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생활 편의시설에 해당하지 않겠어. 편의점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종을 지정한 게 아니라 그냥 체육시설로 쓸 수 없는 거고 이런 아주 포괄적인 이런 용도로만 써야 된다. 뭐 주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정들도 있었어요. 채권자가 자기가 약국 독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층 다른 점포를 또 임차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약사가 약국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다른 약국 영업을 허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오히려 이 채권자 점포보다 채무자 점포가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먼저 나중에서야 얘네들 채권자하고 분양회사 사이에 뭐 약국 독점 이런 것들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분양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종 제한 의무가 채무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네. 나머지 다른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채무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 우리 거 점포 분양 계약서를 봤더니 업종을 기재한 란이 우리 것은 아예 안 써져 있다. 의료기관 이렇게 써져 있으면 내가 의료기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는 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회사가 저 아래층 1층 점포를 약국으로 분양을 했거나 분양할 예정이고 또 뭐 몇 호 점포는 편의점으로 할 거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이런 설명을 들은 바도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에 권장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업종으로 사용하는 원칙으로 하며 입점 후 중복 입점에 대해서 입점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문구 써져 있는데 이건 권장업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는 분양계약서에다 업종을 기재한 경우에만 그 업종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나처럼 업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른 사정들을 중시 여기면서 독점권이 있다고 봤어요. 어떤 사정을 봤냐면은 분양할 때 이 팜플렛을 봤더니 여기는 클리닉 전문 상가다. 그래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입점할 예정이다 라고 광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약국하면 좋은 약국하기에 입점하기에 좋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최소한 채권자하고 분양회사 사이에서는 약국 독점을 서로 약정을 했고 분양계약서에다가 약국 독점이라고 기재를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앞에 사정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다른 점이 앞 사건하고 다른 점 보면은 여기는 봤더니 다른 점포들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들하고 평당 분양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1.5배나 더 비싸더라. 이 더 비쌌다고 하는 것은 독점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애들은 그것을 추인하고 좀 싸게 분양받은 것 아니냐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있는 분양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 경우에도 권장업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히려 약국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업종이 지정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업종이 아닌 것인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입점자간 협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그 약국이라든지 편의점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여기서 또 하나 사정으로 봤던 게 여기 약국하기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의료기관들이 여러 개가 들어왔으면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포들이 공실로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약국을 개설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그런 점포주들이 약국 독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동의했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 약국 독점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로
그 사안이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각 점포가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처럼 명백하고 또 내지는 다른 분양 계약서에 약국 입점 금지 이런 것들 명시해 놓은 경우라면은 그 아주 손쉽게 영업금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사실 다른 점포 2층 점포 있잖아요. 2층 점포에 그 소유주라든지 임차인도 그런 분양 계약서를 받다 치면은 아예 약국 들어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례 1, 2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다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업종 제한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양 계약서의 업종 제한한 문구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있게 생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사정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 딱 보자마자 이게 약국 영업이 독점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봐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1층 101호 점포를 약국이라고 딱 독점을 명시 안 하고 최소한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놓고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분양하러 온 2층에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2층을 분양하면서 2층도 약국 해버리는 거예요. 약국 또 업종 지정하고 또 위에 쭉 또 3층도 또 약국 각 점포마다 약국으로 하면은 분양대금을 높게 받다 보니까는 분양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중복해서 약국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명히 봤어요. 이렇게 특정하게 업종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면서도 수분양자한테 야,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했으면 너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분양회사하고 다른 수분양자 협의해서 업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특정 점포에 특정 업종을 지정을 했으면 중복해서 다른 점포를 또 중복해서 그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면 안 된다. 네 분양회사 마음대로 업종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층에서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을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회사가 다른 2층도 또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을 해요. 이런 경우 있으면 내 독점권이 깨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분양회사가 너가 독점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해제를 하거나 내지는 뭐 해제를 안 하고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 분양회사의 어떤 그 독점권 보장 의무 있잖아요. 이 보장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서 집합 건물을 관리할 때까지로 봤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리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서 새롭게 업종 제한을 더 강화해서 규정을 하거나 업종 제한이 없는 것으로 뭐 규정을 하는 식 있잖아요. 이런 관리 규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분양회사는 계속해서 다른 점포에서 중복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분양 계약서도 잘 작성해야 되고 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수분양자는 뭐 당연하게 내가 약국으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2층, 3층에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으로 해봤자 이게 그냥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오게 될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약국이 아니고 다른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곳으로 임대를 줄 수 있겠느냐 문제예요. 근데 보통 분양계약서에 지정업종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내가 약국으로 분양 받아놓고 약국이 아니고 편의점으로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면 또는 임대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분양회사가 너 왜 업종 약정을 위반했어라고 하면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이 중요한 게 이 업종 제한이
되게 되면 업종 제한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업종 제한을 한 당사자는 누구냐면 101호 점포의 약사와 분양회사, 그다음에 202호 점포주랑 분양회사 이렇게만 약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포가 실제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분양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약국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다른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임대를 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주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또 매도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 업종 제한 의무를 승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층에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약국을 임차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점포주 임대인한테 분양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혹시 여기 업종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포를 매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양 계약서를 확인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업종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나 일부러 안 한 경우 있잖아요.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임차인 내지는 다시 매수한 사람, 또 매수한 사람 또 임차한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업종 제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포를 있잖아요. 다시 매수한 사람도 또한 매수한 사람, 내지는 독점권 인정된 점포를 임차한 사람, 약사 있잖아요. 약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업의 이익을 침해당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으로 다 같이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도 승계되고 의무도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옛날에 했었던 사건들 중에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101호를 약국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위치가 막상 약국 영업을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영업을 하기에. 별로 안 좋다 보니 다른 점포로 103호로 옮긴 거예요. 임차해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점포에 105호 정도에 또 약국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약사님이 101호 독점 분양을 받았잖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왜 다른 애가 들어와? 하면서 약국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근데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이 독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양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약사, 수분양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101호 점포,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에 부여된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포를 매수한 사람, 임차한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독점권을 행사하려면은 스스로 그 업종 제한, 그 약국으로 그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업종 제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약국 다른 점포로 옮겨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봤더니 1층에도 약국이 있고 3층에도 약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약국 독점 없나 보다 하면서 나 2층 임차해가지고서 약국을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약국이 한 건물에 2개나 있으니까 뭐 하나 더 들어가도 되나 보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어떻게 보냐면 법원에서는 1층 독점권자가 그 2층 점포에 대해서 2층 약국 영업에 대해서는 넌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도 돼 라고 했다고 해서 3층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 면제라는 거예요. 얘가 원래 2층 점포주 내지는 2층 점포의 임차인도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이 독점권자가 넌 해도 돼 라고 동의를 해줬다 치면 걔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얘한테 해도 된다고 해서 다른 내가 동의하지 않는 1층 독점권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점포주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는 안 되라고 하면은 3층 같은 경우에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영업금지 독점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렇게 써요.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 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하는 동안에 또 딴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이 표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간접강제를 신청을 하게 돼요. 이 영업을 안 해야 되는 명령이 발송이 딱 명령을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국 영업을 하게 되면 하루당 뭐 얼마씩 100만 원씩 이런 금액들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요게 명령을 받고도 안 할까봐 이 집행관을 통해서 약국 영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공고문 같은 것을 약국에다 떡하니 붙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송 비용은 패소한 측에 부담하라고 청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제 위에 가처분과 달리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가처분하고요, 본안 소송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결정이 엄청 빨리 나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처분 신문 기일이 잡히고 한 달 정도 있으면은 가처분에 대해서 뭐 인용이 됐든지 기각이 됐든지 결정이 나게 돼요. 그에 비해서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소장 접수하고 답변서 받고 준비 기일을 잡고 쭉 하다 보면 뭐 증인 신문하고 하면은 기간이 뭐 최소 6개월 이상 경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독점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약국 영업 금지를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돼요. 근데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때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점권이 인정이 돼야 될 뿐더러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또 인정이 돼요. 너 왜 그렇게 급하게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영업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처분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약국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걸로 인한 손해가 되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처분을 인용하려고 할 때는 좀 엄격하게, 좀 충분하게, 아, 얘가 독점권이 인정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에만 인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명백한 경우에 본안 소송에서는 뭐 증인도 불러보고 여기저기 사실 도외하고 풍부하게 더 자기 독점권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가처분은 그런 절차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서증으로만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 그것만으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처분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에서 기각이 됐다 할지라도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뭐 증거 방법을 통해서 인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가처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권자는 당연히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도 할 수 있는데 직접 손해를 보잖아요. 매출 뚝뚝뚝 떨어지니까. 근데 그 임대인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임대인 역시도 이 약국이 독점일 때와 독점이 아닐 때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차임이 나중에 얼마든지 감소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법원은 일반적으로는 임대인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접강제라고 하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일일당 뭐 100만 원씩 지급하라. 약국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법원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때 이렇게 간접강제를 신청하게 되는데, 간접강제는 뭐 보통 이 가처분 결정이 있어서 도달한 때 있잖아요. 채권자한테 도달한 때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 간접강제를 가처분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심지어 가처분에서도 간접강제는, 야, 이렇게 가처분 영업금지 결정을 하면은 알아서 얘가 그만둘 텐데
굳이 뭐 간접강제까지 신청하느냐 하면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위반을 해서 영업을 하면 그때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본안소송은 1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해주면서 버티고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본안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요즘 대법원 판례가 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서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한번 볼까요? 간접강제라고 하던 게 보통 1일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위반 일수가 한 달 중에 막 20일 정도 영업을 해가지고 2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간접강제를 해놓고서 얘가 이제 순순히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독점권자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실제로 2천만 원보다 더 많다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하게 되는 경우 실제 내 손해는 5천이다 예컨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간접강제금 2천만 원 플러스 실제 손해금 5천만 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은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5천을 청구하더라도 간접강제로 2천을 이미 받은 게 있으면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천만 원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반대로 간접강제에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알고 봤더니 네 손에 1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 2천만 원 그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접 강제금과 손해배상의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게 손해배상 금액 있잖아요. 본안소송을 하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잖아요. 그럼 손해금액은 어떻게 청구를 하지?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청구를 하냐면은 보통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은 어떤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그 가정적인 재산이 되겠죠. 재산과 불법 행위가 있고 나서 실제로 있는 재산, 그 두 개의 차액을 기본적으로 손해액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고가 업종 제한, 약국 영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얻었을 원고의 이익이 있잖아요. 영업을 해서 얻을 이익과 영업을 함으로 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이익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얻은 이익의 차액, 이것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약국 보면은 메디컬 빌딩에 약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처방점들이 다 몰려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처방전 집중률이 한 90% 됐어. 근데 2층 약국이 생겨났더니 처방전 집중률이 50% 급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래저렇게 봤더니 처방전 건수가 줄어든 게 이만큼이네. 실제로 네가 없었다면 이만큼이 맞겠네라고 계산을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약국 독점 특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거에만 돼 있고 상대방 나머지 점포에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독점 의무가 영업 제한 의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독점 약정을 해놓고서 독점을 못 지켜준 그 분양회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채권적 청구밖에 못 해요. 채권적 청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약 당사자한테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분양회사잖아요. 분양회사한테 너가 독점 보장하기로 해놓고 독점 보장 안 했으니까 나 계약 해지하겠어. 그러면 너 이 점포 너 다시 가져가고 분양 대금 다 돌려줘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을 너가 이걸 위반해가지고 아까 방금 전항에서 보다시피 나는 손해를 이만큼 입었으니 네가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 분양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분양회사가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파산하고 아무런 자력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받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채권조 청구를 보장받는 것은 반쪽짜리 권리밖에 안 된다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은 독점 특약을 할 때 이게 두 사람 사이, 분양회사와 독점권자 사이만의 채권조 청구에 그치지 않고 이분이 다른 모든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그때 특약을 잘 맺어놔야 돼요. 특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다른 점포의 분양 계약서 있잖아요. 다른 점포에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나중에 소송하려고 보면은 하나도 분양 계약서를 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저 점포가 의료기관, 병원으로 입층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분양회사도 그렇게 말은 하는데 분양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니까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다른 점포에는 어떻게 분양을 계약을 체결했는지 분양회사가 그때마다 그 사본들 있잖아요. 최소한 복사본이라도 이 독점권자한테 계속 그때 보내달라고 송부할 것들을 약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 뭐가 있냐면은 얘한테 분명하게 너가 독점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분양 금액의 배액 정도를 상환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 막대한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 금액을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망하는 건 둘째치고 분양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회사가 적극적으로 업종 제한 내지는 독점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분양 계약서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쇄되어 있는데 이 양식만으로도 이게 업종 제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른 그 법률 전문가라든지 또 분양 계약 체결한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계약서가 업종 제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관리 규약을 꼭 제정하는 부분들도 포함시키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관리 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요거의 효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미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을 분양회사가 나서가지고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분양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구분 소유자들 만나가지고 업종 제한에 관한 관리 규약을 제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양회사가 처음 분양을 하면서 동의를 받게 된다면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약국 독점권 보장이라는 명시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장이라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최소한 분양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독점을 보장할 의무가 분양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2층 임차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점포의 분양 계약서에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거나 내지는 그
분양 계약서의 문구들을 해석했었을 때 업종 제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까 사례 1, 2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들, 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 독점권 보장을 위해서는 좀 치밀한 준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은 최대한 자기 수분양자한테 유리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은 그 업종 제한을 통한 약국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효력, 또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